슬펐어요. 그래서 조용히 딴 데 가 있었는데 동원된 건지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맞춰 와주신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시간 반 정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처음에는 뭐 약간 강연 비슷하게 진행을 했다가 질의응답으로 할까 이렇게 주최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같이 처음부터 얘기 주고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크게 써야겠죠? 네. 자, 일단 제가 뭐 요즘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낙선한 의원 치고 갑자기 생뚱맞게 어제 검색어에 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순천대학교 나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실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오늘 이야기가 광장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 말은 뭘 상징할까요? 말 그대로 지난 촛불 집회에서의 상황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이 바뀌니까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어쩐지 있는지 없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늘은 맑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은 맑아지고 미세먼지는 좋아지긴 했는데요. 대통령 취임한 지 한 20일 조금 넘어서 아직 한 달은 좀 덜 됐어요. 근데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좋아지는 모습은 보이잖아요. 근데 또 한번 고민해 보자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지난 겨울에 우리가 촛불 집회 한다고 광화문에 나가고 뭐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하면서 지역마다 다 다른 슬로건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유일하게 전국 어디든 동일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뭐죠? 헌법. 헌법이 총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헌법이 몇 개 조항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며요. 우리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데 몇 개? 자, 업앤다운. 자, 몇 개? 120개 업. 120개 업인데 300개. 네? 300개. 100. 300개. 300개 다운. 258개 다운. 176 다운. 130 정답. 몰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노력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자, 130개 조항인데 우리가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시민운동일, 여기 오늘 NGO 활동가들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지난 촛불 집회에서도 많이 그 슬로건으로 외쳤고 했는데 헌법 1조 1항.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까지는 누구나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이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고 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 맞춰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주는 뭐 대충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화국은 뭡니까? 민주공화국 만들자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공화국이 뭐예요? 공동체. 공동체의 삶. 민주공화국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민주공화국을 잘못했다고 대통령 쫓아냈어.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민주공화국. 예.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거나 감독적으로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소통과 화합.
북한의 공식적인 국호가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네. 북한도 민주주의하고 공화국해요. 북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은 외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도대체 헌법 1조 1항에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뭐냐는 거예요.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 맞습니다. 예. 헌법 2조에 나오죠. 1조 2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사실 헌법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헌법 33조의 노동권도 그렇고 환경권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도 그렇고 모든 국민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튼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그렇게 민주공화국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잘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몰아냈어요. 그리고 새 대통령을 뽑았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간다, 하루하루 마음에 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민주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바래왔었던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개인이 대통령 국가 중심주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보시면 세월호 특별법 국회에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갈아치우면서까지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박영선 대표도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의된 법안 청와대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산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위원회도 그냥 폐차시켜버립니다. 그게 대통령의 나쁜 권한이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국회 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위원회 다시 만들 수 있고 예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고 했던 민주공화국의 근간에 맞느냐. 사실은 좋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백마탄 초인이 아주 선의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가 이 나라를 이끄는 게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이 거기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나쁜 대통령을 만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고 좋은 대통령이 오면 20일 만에 그냥 나라를 확 바꿀 수 있을 만큼 모든 결정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이걸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광장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광장이 버전 3의 단계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학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느끼는 그 임계점을 벗어날 때 일종의 혁명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혁명이 3번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4.19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 1.0 단계일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지금 3대 세습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 젊은 사람에게 3대 세습하면서 다 순응하면서 살까? 북한의 인민들은. 근데 사실 북한은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조금 거친 걸 제외하고는 실제 왕조 시절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세습된 왕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데 4.19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실 그때의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조선 왕조의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활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왕은 다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갖고 있었겠죠. 네, 근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왕처럼 불려오라고 흔히 말하는 형식상의 민주주의도 형식상의 선거의 평등권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가 작년 겨울에 많이 외쳤던 이것이 나라냐라고 하는 그 질문인 거죠.
이것이 나라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루어가니까 사람들이 4.19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 스스로가 청량한 거죠. 그리고는 버전 두 번째의 우리의 광장은 언제이냐? 민주주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60항쟁이죠. 87년 4.19가 일어나고 나서 4.19가 몇 년도에 일어났습니까? 60년? 87년 예? 4.14 4.19가 이승만이 쫓겨난 4.19가 1960년 1960년. 예. 1960년. 그리고는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87년이니까 이제 2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한 세대 정도가 흘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나라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는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건 뭐였냐? 대한민국이 왕조 국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 나라를 좀 바로잡아 놨는데 30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나라를 이 귀족정으로 하는 거예요. 귀족들처럼. 그래서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그냥 뽑고 자기들끼리 지역구 물려주면서 국회의원 되고 어떤 총재가 나눠가면서 정치를 하는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87년도에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술적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귀족정이 아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게 이거죠.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 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2.0. 87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정확히 한 세대가 지나서 30년이 딱 지난 2017년입니다. 30년에 딱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 그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긴 이뤘는데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곳곳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뽑아놓고 국회의원도 뽑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넘어서 버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느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도 임기가 남아있어도 잘못하면 내려와야 되고 재벌 총수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증명했다고 해서 아직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3.0의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광장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 처음에 질문하기가 참 쉽지 않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관계자 찬스. 네, 자. 이걸 달고 있어서 체면인 줄 알고. 그때 갑자기 좀 마이크를 받아서 질문 잠깐 생각해보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국가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변화를 체득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이득을 옳았느냐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고 최근 들부터 가장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듯이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에 보수 정권이 가장 강조했던 게 안보라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한 것 중에서 사드 4개 배치 문제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 과연 보수가 주장했던 안보마저도 우리는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 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수 정부는 안보를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은 허구입니다. 그런 역사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이미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군부나 아니면 보수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은 자기 표입니다. 더 이상의 표의 확장성이 크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평균적으로 국방 예산의 증가분이 그 연평균 8%에서 9% 가까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대로 떨어지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로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3.4%까지 떨어집니다. 국방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 쓰지 않으니까 국방 예산을 아껴서 좋은 데 쓰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국방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실제로 지금도 우리 국민들한테, 장병들한테 써야 되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또 사실은 군의 첨단화와 효율화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그 사람들이 보수 정부 입장에서는 그 별 표의 확장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뭐 여러 포격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면 대부분 보수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핵실험에 딱 한 번만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요. 나머지 핵실험의 전부는 다 이 보수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서해 교전을 비롯한 모든 일들도 보수 정부 시절에 있어 왔었던 거죠. 그래서 보수 정부가 그걸 잘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들도 이제는 좀 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진짜 안보의 고민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무기를 어떤 걸 살 것이냐, 사드를 도입할 거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묻습니다. 군인들한테도 묻기도 하고, 뭐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한민국이 이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네. 몇 대 몇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2대1. 2대1. 네. 그렇죠. 2대1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력으로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요. 북한 사람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죽고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10대1의 전적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서 우리한테 남는 건 뭐죠? 그렇게 우리 국민 100만 명이 죽어서, 혹은 우리 국민 1000명이 죽어서 우리한테 남는 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안보의 기준이 우리가 덜 죽어서 북한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진짜 전쟁이 나지 않아서 단 한 명의 대한민국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 나라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근데 지난 9년간 우리는 끊임없이 세뇌당해왔죠.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어떻게 해서 싸울 거냐, 어떤 무기로 싸울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평화를 지켜낼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돼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북한 땅을 우리 용어로 수복한다고 하죠. 우리 거니까 다시 되찾는 수복하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돼요? 대한민국 땅. 예, 우리가 태극기를 딱 그 북한 주석국에 딱 꽂았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구 땅? 우리 땅. 예. 우리 땅이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87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고민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만, 91년도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랑 국가가 없어지면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땅도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유엔 땅이 됩니다. 그게 국제법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총리나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도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겁니다. 예. 국제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이 땅은 북한 땅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땅이 되지 않습니다. 유엔 땅이 됩니다. 유엔이 일단 통치를 정벌한 이후에 배분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땅이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의 필요성은 있죠.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아직 개헌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러한 고민의 지점들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튼 그렇게 우리가 땅을 차지하면 또 뭐 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결국은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드가 요격률이 몇 %냐, 실제로 얼마나 맞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1000발을 저쪽에 쏘는데 한 발이라도 맞춰서 없앨 수 있으면 도움된다면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전쟁 나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 하나, 몽둥이 하나도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북 간의 전쟁에서 사드가 필요한 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민들은 거의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전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드가 맞출 수 있는 요격 미사일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장사정포나 이런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LBM이나 ICBM 정도의 느낌의 무기 체계를 맞추는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드 버튼을, 물론 이 사드 버튼을 지금 한국이 누를 수 있는 건지 미국이 누를 수 있는 건지 우리 국방장관이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걸 누르는 그 순간이 되는 전쟁이 실제 초래한다면 그거는 몇 %의 요격률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안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지난 9년간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9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 생각해 보시면 다 무슨 광고 나올 때도 CF에서도 웰빙 하라고, 웰빙 음식 먹으라고 하고 뭐 생활도 윤택하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광고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근데 9년 전만 해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각박하게 살다 보니까 특히나 이 20대의 삶 전체를, 청년 시절의 삶 전체를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살던 많은 분들은 원래 우리나라가 그래 왔었던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빨리 바꿔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진짜 온전하게 바꿔나갈 거냐라고 하는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요? 북한, 제가 이제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4년 했고,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그러니까 국정원을 관할하는 곳을 한 2년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북한 관련한 정보에 있어서는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예년과는 다릅니다.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맨날 꽃제비 팔고 뭐 아사 직전에 삶을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북한 자체에서 생산하는 쌀의 수급량만으로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배급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먹고 누구는 좀 더 힘들게 살고 있을 뿐이지, 실제 총량으로 보면 예전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도 뭐 추후에 질문이 나오면 더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에 대한 것만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는 반대론자입니다. 별로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난 정부가 일부러 그래 놓은 거겠죠. 소위 말하는 알박기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건데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들이 남죠.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는 싸움이어서 특히나 이 싸움은 상대의 국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중국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반발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건 뭐 이면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그쪽이 원하는 또 다른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텐데 왜 전임 정부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알박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무기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MD 체제의 편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KAMD라든가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부여했던 수조 원의 예산들을 그러면 어떻게 줄여나가고 MD로 전환할 것인가. 사실 이걸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중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 현재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막 보호무역이나 그런 걸 행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가 어떻게 그거에 맞춰나가야 되나 혹은 그 대응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외교인 건데 트럼프는 이제 그 포장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을 뿐이지 그 전에 다른 뭐 오바마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운영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트럼프 정부는 막가파적으로 이 일을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저쪽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뭘 결정할지를 잘 몰라서 애매할 때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 정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건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미국과 상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동안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국제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을 거고 다만 주권 국가로서의 양국 간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하는 것,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왔어야 되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그조차도 지키지 못한 것,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로 보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교적 문제였는데 그 외교적 문제는 뭐였냐면요. 물론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싶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외교적 기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기조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 남한과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국 가서는 천안문 가가지고 막 뭐 성우 올라가지고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미국 가면은 미국 가서 중국 다 필요 없어, 미국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다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끊임없이 외국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3년 지나니까요, 한국은 입장이 없구나, 마음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온 나라가
한국도 미국,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한국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정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수적 입장을 취하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 뭐 장관도 다 인선되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도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지금 뭐 최근 사드 논란에서 벌어지듯이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완성한 이후에 우리의 기저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또 한번 광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3.0의 버전의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몸도 여러 기관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 하면 건강한 우리 몸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라도 어떤 여러 기관들, 뭐 국회, 행정, 뭐 검찰, 이런 여러 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책을 피거나 행정을 집행한다면 문제가 되는 지도자가 돌아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견제가 되거나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백마탄 왕자처럼 누구 한 명의 선의로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걸 커버해서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인 형태, 체계, 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하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원님이 그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세금 문제를 왜 완화시켰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가 세금을 가져가는데 왜 사이비 교주들은 세금을 왜 막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그 문제는 왜 안 끄집어냅니까? 일단 뒤에 답변부터 드리자면요. 그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나요? 부위원장이었나요? 그 김진표 위원장이 그 발언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의 말과 실제 국정 운영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생각은 안 계셔도 될 것 같고, 돌아가자면 아까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서 이제 개헌 헌법에 대한 이야기들, 국민주권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는 부수도 있고 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 개헌론자이긴 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 대통령 4년제를 대통령 5년제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내각제로 갈 거냐, 뭐 총리제로 갈 거냐, 이원 집정부제로 갈 거냐,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 건요, 이미 우리가 87년도에 이 개헌한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까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130개의 조항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권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어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87년도 이 헌법을 바꿀 때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로의 원샷 개헌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은 그 전에 것들을 그대로 거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0년, 50년 된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헌법의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성도 부녀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사실상 헌법기관인데 개헌 이후에 만들어진 기관이어서 이게 어느 소속 기관인지가 불명확한 위치로 있습니다.
이것도 뭐 헌법기관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는 거고. 헌법 전문에 나오는 우리의 법적 기준, 가치라고 하는 것에 5.18이라거나 60항쟁이라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둘 것이냐. 뭐 노동권은 어떻게, 예전에는 헌법 33조에 나오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지금의 노동권이 그 세 가지 노동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 119조의 조항이 그때의 경제민주화, 지금의 경제민주화가 같을 것이냐. 이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 기본권적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대통령제로 가냐,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가냐라고 하는 건요, 사실상 지금의 헌법 조항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고 국회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형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냐?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외치를 하고 총리가 내치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요, 대통령 한 명이 그것을 하냐, 총리랑 둘이 나눠서 가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헌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실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의원들 빼고 또 직접 민주주의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 시켜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이후에 그걸로도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켜내지 못할 때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대의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잘 뽑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축복 NGO 강연을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마우스랜드. 1970년도에 캐나다의 토미 더글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당시에 자기가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활용했던 오래된 흑백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1970년대 이야기니까 한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죠. 50년 전에 캐나다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졌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우스랜드의 쥐들도 민주주의를 하는 쥐들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표자를 뽑으려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깜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연고대는 좀 나오고 서울에서 장관도 하고 판검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도 좀 있고 그냥 어디 민원 있으면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결도 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깜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우스랜드의 쥐들도 투표장에 가가지고요 자신의 대표로 검은 고양이를 뽑습니다. 그렇게 검은 고양이를 뽑아놨더니 이 검은 고양이가 당선되자마자 앞으로 쥐들은 시속 20km 이하로만 걸어라 이런 법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옆집 쥐도 잡혀먹고 이 집 쥐도 잡혀먹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꾹 참고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쥐들이니까 4년 후에 투표로 심판하자 라고 해서 검은 고양이를 몰아내고 투표로 하얀 고양이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고양이는 당선되자마자 다음날 어떤 법을 내냐, 앞으로 쥐들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집을 만들지 말고 고양이 손이 잘 들어가게 크게 네모나게 지구멍을 만들어라 이런 법을 내요. 그랬더니 이 집 쥐도 잡혀먹고 이 집 쥐도 잡혀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고양이는 살찌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년 후에 줄무늬 고양이를 뽑고 4년 후에 얼룩무늬 고양이를 뽑고 4년 후에 땡땡이 무늬 고양이를 뽑아요. 어떠한 고양이도 쥐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50년 전에 캐나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한 10억 정도는 다들 되시나요? 10억 안 되세요? 한 20억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세요? 외모는 되십니까? 예. 자, 핸드폰 있으신 분 잠깐만 꺼내가지고요. 한 분만 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검색해 주실래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 새로 뽑으셨잖아요. 1년 전에. 그죠? 19대 국회의원들 일 잘 못한다고 저 같은 사람 떨어뜨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뽑으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뽑혀진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자, 누가 가장 검색을 빨리 하실 것인가? 자, 상품권. 자, 검색왕. 평균 재산. 예. 34억. 예. 자, 맞추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 우리는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다 몰아내고, 이제 진짜 좋은 국회의원 뽑았다. 우리 삶을 잘 다독여줄 사람 뽑았다라고 해서 우리 정도 수준에 잘 맞는 사람, 우리랑 생활 비슷한 정도의 수준, 그래서 평균 재산 34억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다 그 정도는 사시니까 뽑은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34억도요, 제가 공직자 재산 신고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해봐서 아는데요. 어떻게 신고된 34억이냐? 일단 부모 재산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자식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와이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고지거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된 재산 중에서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럼 공시지가는 4억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도요, 부채는 제외해요. 5억짜리 아파트에 3억이 빚이 있다. 그럼 신고 금액 얼마? 1억. 1억. 네. 그렇게 신고된 금액 평균 재산 34억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잘 이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고등학교 동창하면 300명, 350명 이 정도 되시잖아요. 한 횟수가. 그 중에 변호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1명, 2명. 그게 뭐 우리나라의 평균이겠죠.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변호사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20대는 안 쉬어봤는데요. 19대 저랑 같이 할 84명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분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거죠. 그냥 검은 고양이와 하얀 동물원을 구성해줘야 되는데 검은 고양이와 하얀 고양이와 줄무늬 고양이만 이렇게 쭉쭉쭉 모여있는 구조로 있는 거죠. 요즘 뭐 여성 혐오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남성과 여성이 50대 50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정책 결정권자의